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 전기차로 이 세상이 급변하면서 나타나는 각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대비책, 특히 이제 이 자동차 정비 분야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전기차에 대한 이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내연기관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최근에 들어와서 더 커지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전기차 보급 대수가 전 세계 자동차의 판매가 7천만 대에서 8천만 대 수준인데요. 작년에 실질적으로 57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올해 예상이 950만 대입니다. 내년에는 1300만 대에서 1500만 대 정도고요. 늦어도 2025년에는 전 세계 차량 판매 자체가 이 전체 2,500만 대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전기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 각 산업 분야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 충격이 크다 보니까 이 연착륙이 돼야 되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경착륙이 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든지 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최근의 변화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와서 전기차의 약 40% 가격을 차지하는 배터리의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수급 불균형이 되면서 문제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튬이라든지 니켈, 코발트나 이런 것들이 기존 가격 대비 1,500까지 올라가면서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야지만 전기차가 내연기관차하고 비슷해지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앞으로 상당히 고민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최근에 들어와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또 유가 문제로 인해서 경유나 휘발유 자체가 리터당 2,000원이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내연기관차도 빨리 종식되는 부분들이 커지고 있다는 거, 특히 경유차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 이상으로 퇴출이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이호수소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그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이 넘어가면서 실질적인 경유차의 장점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또 노후화된 경유차에 대한 규제가 정부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것도 일반 소비자가 경유차를 이제는 사지 말아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냐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자동차 제작사에서도 경유차를 퇴출 속도를 빨리 하면서 이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차 쪽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들은 이제는 경유차 구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탄소제로 정책에 가장 해를 끼치는 게 경유차라고 판단을 해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도심지 5등급 차량에 대한 것들도 4등급으로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환경 개선 부담금 등 일반인들이 경유차를 운행할 때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도 구입할 때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의 전환이 되면서 사회의 충격이 상당히 크다는 고민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 같은 무공해차가 중첩되는 기간이 예전에는 40년 정도로 봤습니다. 근데 그게 20년으로 줄었고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15년 정도로 내연기관차가 이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즉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면서 각 자동차 산업 분야의 충격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현대차가 eGMP라는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오닉 5가 처음으로 울산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데요. 기존의 내연기관차 생산 라인에서 전기차 라인으로 바꾸면서 기존의 내연기관차는 10명 정도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7명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30% 이상의 인력을 전환 배치를 해야 되는 시점으로 다다르면서 노조 측에다가 사측에서 그 30% 정도를 이동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해서 노조가 한마디로 멘붕이 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얘기만 듣던 사안이 실제로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전기차 라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마 생산직에서의 변화가 굉장히 커지고 있으면서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도 정년 보장이라든지 또 전기차 공장을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다 유치를 의무화시켜라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고용 보장을 한다든지 이런 요소가 상당히 커지고 있어서 노사 갈등도 앞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95% 이상의 교수들이 다 내연기관차를 공부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실제로 엔진과 변속기를 빼고 배터리 모터가 들어가는 전기차는요,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공간이라는 겁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하고 완전히 시스템이 틀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교수들도 전기차에 대한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는, 인스트럭터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충격들이 시장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애프터마켓은 차가 소비자한테 전달돼서 폐차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자동차 애프터마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S 부품이라든지 용품, 또 정비, 튜닝, 리사이클링, 중고차, 보험, 리스, 렌트 엄청나게 많죠. 이륜차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국내에만 150조 원 시장이 되는데, 이 중에서 중고차 분야가 30조 원을 좀 넘는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야 중에서 정비는 빼놓을 수 없는 분야죠. 소비자한테 직결되는 문제는 당연하거니와 중고차를 리프레시해서 새로운 중고차로 무장할 때도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또 일반 도로 폐차할 때라든지 이런 과정이 다 정비 과정에서 나오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비 분야 최근에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내연기관차가 내구성이 좋아지면서 고장도 나질 않습니다. 특히 무상 AS 기간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엔진오일 등 교환권 같은 것들이 제작사에서 많이 제공하면서 실제로 정비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차가 고장이 나지 않다 보니까 심지어는 비나 눈이 와서 사고가 증가할 때만, 그때만 차가 들어온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거든요. 즉 천수답 형태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미 정비 분야는 레드오션화 됐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미래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는요, 정비가 실제로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공장이라고 하는 종합이나 소형 자동차 정비업이 전국적으로 4,500개 정도가 있고요. 또 우리가 카센터라고 얘기하는 이 조그만 정비업소, 우리가 일명 부분 정비업 이런 말도 하고 있죠. 이렇게 전문 정비 사업 조합 연합회가 소속되어 있는 이런 연합회가 전국적으로 4만 개 정도가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정비업이 4만 5천 개, 종사 인원이 15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분야가 말씀드린 대로 이 내연기관차의 내구성이 좋아지면서 레드오션화 된 지 벌써 한참 몇 년이 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문제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가 3만 개의 부품이다 그러면은 전기차는 13,000개에서 18,000개의 부품으로 약 과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모듈별로 돼 있거든요. 배터리나 모터 같은 시스템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정비업소에서 내연기관차 같은 데는 주 사업이 엔진이나 변속기가 속해 있는 엔진룸에서의 작업이 가장 큰 작업이고 수익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통째로 빠지고 배터리하고 모터, 인버터 같은 시스템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정비가 손을 댈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가 할 수 있는 영역이 하부뿐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어라든지 또 제동 장치, 우리가 브레이크 장치라고 그랬죠. 또는 현가 장치, 조향 장치 등 하부 부품 시스템 빼놓고는 정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배터리나 모터 쪽은 정비업소에서 손을 댈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레드오션화 되어 있는 정비업이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더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는요, 정비 영역이 지금보다도 약 70% 정도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국의 4만 5천 군데 중에서 3만 군데의 정비업소가 없어진다고 봐야 되고요. 대규모 이 프랜차이즈업만 아마 일부분 남아서 존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가 카센터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특화되지 않으면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런 문제점이 커지는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큰 문제가 전국의 정비업소에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를 정비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도 틀리고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 장소도 없고,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 영역까지 보완을 못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현대차의 직영업소의 전국에 200군데 정도만 전기차를 정비하다 보니까 누적 대수는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정비는 못하는 아이러니한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 관련 연합회에서도 교육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해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학 컨소시엄을 통해서 전국 교육을 시켜주고 있지만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1년에 수천 명을 시켜야 되는데 몇백 명뿐이 못 시키고 있어서 이 문제도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래 70%가 없어지더라도 일자리는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비업을 먹거리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전기차 교육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튜닝이라든지
중고자동차 진단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이러한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일자리를 최대한 유지하다가 결국 줄어드는 방법이 대책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정비협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정부나 지자체가 좀 더 노력을 통해서 정비협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의 미래의 먹거리 측면에서 정비협의 미래 방향성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